전설야담 중에서 인형과 연분 9편을 골라 담았습니다. 아래와 같은 순서로 재생됩니다. 전설야담, 여승을 겁탈한 사연. 참으로 면목이 없도다. 과거 시험에서 또 떨어진 황일석은 한양을 떠나 여기저기 방황하다가 한 달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뭇가지들을 엮고 만든 삽작을 열은 후 고개 들어 초가 삼간 지붕을 보니 썩어서 잡초가 우거졌습니다. 마루 한 부분이 푹 꺼져 들어갔고 기둥은 기울어져 집이 쓰러질 듯 했습니다. 폐허처럼 보이는 집은 낙방한 자신의 신세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순간 인기척을 느낀 자식들이 맨발로 달려와서 아버지를 반겼습니다. 삼남일녀가 아버지에게 매달려 있을 때 부엌에서 얼굴을 내민 아내는 남편 표정을 보고 이번에도 등과하지 못했음을 알았습니다. 아내는 주저앉고 싶었지만 애써 미소 지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몽성이 다녀오셨어요? 그 말을 들은 황일석의 두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고 아내 역시 눈물을 참기 힘들었습니다. 황일석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책을 한아름 들고 나오더니 부엌 아궁이 앞에 쏟았습니다. 놀란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불붙기 시작한 책들을 아궁이에서 끄집어냈습니다. 그런 아내를 바라보면서 황일석은 과거를 그만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보, 과거는 내게 너무 높은 벽이라오. 이제 포기하고 농사일에 매달릴까 하오. 무슨 말씀이세요? 남자가 한 번 칼을 뽑았으면 끝을 보아야지요. 아내는 입술을 깨물며 남편의 의지를 자극했지만 황일석은 한숨을 내쉬더니 이내 털썩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에 인삼을 넣은 닭백숙이 올라왔습니다. 보리밥으로 끼니를 때우는 형편에 닭백숙이라니 황일석이 눈을 크게 뜨고 물었습니다. 여보, 보릿고개에 이 닭은 어디서 났소? 아내는 그에 대해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식구들 입에 거미줄 안 치게 할 테니 당신은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부부는 오랜만에 뜨겁게 운후의 정을 나눴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어떻게든 살림을 책임질 테니 당신은 한 번 더 과거에 도전해보라며 남편을 격려했습니다. 여보, 친정에 다녀올게요. 다음 날 아내는 떨어진 양식을 구해오겠다면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70리 넘는 거리라서 다녀오려면 사나흘 걸리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아내가 귀가했는데 예전과 달리 머리에 무거운 쌀자루를 이고 온 것이 아니라 치마 속에 전대를 차고 왔습니다. 아내는 그 돈으로 한동안 살림을 꾸려나갔고 돈이 떨어질 때쯤 다시 친정에 다녀오기를 반복했습니다. 황일석은 아내의 내조 덕분에 공부에 집중했고 그해 가을 과거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결과를 초조히 기다리던 황일석은 합격을 확인한 후 일뜻이 기뻤습니다. 어사화를 쓴 황일석은 말 타고 금이 환양했는데 고을 원님이 마중 나와 왁자지껄 잔치판을 벌여줬습니다. 보릿고개에 쌀 한 대박 보태주지 않던 친척, 친지들이 모여들어 다투어 황일석에게 술을 따라주며 축하해 줬습니다. 연거푸 술잔을 들이킨 황일석은 문득 아내가 보이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황일석은 아내의 행방을 찾아 나섰지만 방 안에는 찾지 말라는 편지 한 장만 놓여 있었고 동네 어디에서도 그 흔적조차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황일석은 멀리 처가까지 달려갔는데 오랜만에 사위 얼굴을 본 장모는 딸이 집에 온 지 3년이 넘었다고 말하면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집사람이 여기에 온 지 3년이 넘었다고요?
장모가 그렇다고 확인해 주자 황일석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내는 친정에 다녀온다고 했을 때 도대체 어디를 갔었단 말인가? 황일석은 그런 의문을 뒤로한 채 허탈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사라졌음을 뒤늦게 알고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한 친구가 황일석 집으로 찾아와서 술을 마시자더니 거나하게 취한 뒤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칠봉산 산속에 혼자 사는 신만이는 종종 산삼을 발견하기로 유명하다네. 자네 부인을 찾으려거든 그리로 가보게. 소문이 돌고 돌아 달만한 사람은 아는 일이라네. 황일석은 이튿날 일찍 일어나 칠봉산속 신만이의 노화집을 향했습니다. 하지만 신만이만 있을 뿐 아내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고을 사또는 그런 황일석을 도와주고자 나절들을 풀어서 산속 곳곳을 뒤지게 했습니다. 그 결과 삭발하고 여승이 된 황일석의 부인을 사찰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성은 한사코 거절했지만 나절들에 의해 방강제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집에서 제외했지만 여성은 이미 불가의 귀한 몸이라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말없이 바라보던 황일석은 갑자기 여승의 몸을 덮쳤고 한바탕 관계를 가진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파괴한 사람이니 불가로 돌아갈 수 없소. 황일석은 여승이 된 아내의 손을 잡으며 아무 말 말고 죽는 날까지 함께 살자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펑펑 울면서 남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후 황일석은 신만이와 관련된 아내 행적을 일절 캐묻지 않았으며 단 한 번도 외도하거나 첩을 두지 않고 아내와 정답게 살았습니다. 이 일을 두고 사람들은 빈천지교 불가망, 조강지처불하당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인즉 가난하고 천할 때 사귄 친구 잊어서는 아니 되고 술지개미와 쌀겨를 먹으며 가난을 함께한 아내는 내보낼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한편 이 전설의 칠봉산은 문경의 칠봉산으로 여겨지지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전설야담, 속아서 맺은 하룻밤 인연. 주모, 하루 묵을 방이 있어. 옛날에 잘생긴 선비가 날이 저물어 산 기슭 아래 주막에 들어갔습니다. 주인 안악은 방이 있다고 대답했는데 선비가 주모를 보니 외모나 분위기가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마음이 동한 선비는 은근한 눈짓으로 추파를 던졌습니다. 주모는 대답 대신에 알쏭달쏭한 웃음으로 화답했습니다. 오, 내가 싫지는 않은 모양이군. 자신감을 얻은 선비가 두세 번 더 눈짓하니 주모는 그때마다 웃음으로 응답했습니다. 선비는 이를 명확히 하고자 이따 같이 잘 수 있는지 주모에게 물어봤습니다. 주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잠시 후 등불을 끄고 이불 속에 들어가 계시면 조용히 찾아뵙겠습니다. 약간의 시간이 흐른 후 안악은 선비의 방으로 들어갔고 기다리느라 몸다른 선비는 안악의 옷을 벗기고 서둘러 관계를 가졌습니다. 안악은 안악대로 선비의 몸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호응했기에 두 사람은 그야말로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격렬한 사랑이 끝난 후 선비는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꼭기오 닭 울음소리가 들리는 새벽이 됐지만 안악 역시 잠에 빠져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안악도 힘을 많이 써서 피곤한 모양이었습니다. 새벽이 지나고 날이 밝아진 아침에도 안악은 선비의 방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선비와 안악이 함께 잠든 방문 밖에서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그만 나오너라. 그 소리에 안악과 선비가 동시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선비는 간밤에 끈끈한 육정을 나눈 사랑스러운 안악을 다시 한번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 선비는 깜짝 놀랐습니다. 동침한 사람은 어여쁜 주모가 아니라 얼굴이 몹시 흉한 처음 보는 안악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누구요? 선비가 본 안악은 두 눈이 안 보이는 장님인데다 눈이 많이 돌출되어 툭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차마 쳐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못생긴 추녀였습니다. 그 안악은 선비의 물음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그냥 밖으로 나갔습니다. 선비는 주모에게 따지듯 어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비님은 크게 적선하셨으므로 장차 큰 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남녀간의 일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저 추한 여인에게 그 일을 처음 알게 해주셨으니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모는 자신 대신에 가엾고 추한 여인을 방으로 들여보내 선비와 하룻밤 남녀 인연을 맺게 해준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에 충격받은 선비는 역정을 내며 밥도 먹지 않고 주막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달콤했던 간밤의 관계는 졸지에 역겨운 시간으로 바뀌었지만 어쩔 수 없는 과거가 됐습니다. 10여 년 뒤 선비는 다시 그 주막을 지나게 됐는데 예전 일의 부하가 치미로 그 옆집에 묵었습니다. 그런데 선비는 자신도 모르게 주막을 건너보다가 외모가 뛰어난 아이를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물론 몸의 움직임이나 하는 짓이 범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선비가 집주인에게 아이에 대해 물어보자 집주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주막집의 조카인데 성이 없습니다. 선비가 의아한 표정으로 또 물었습니다. 아이에게 어찌 성이 없단 말이요? 주막집 주인 여동생은 천하의 몹쓸병을 앓은 후유증으로 용모가 취해졌기에 가까이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난날 어떤 과객이 그 여동생과 하룻밤을 함께 지내고 떠났는데 여동생은 저 아이를 낳고는 죽었습니다. 집주인은 여동생의 삶이 참 안타까웠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제서야 선비는 주막집 아이가 자신의 혈육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와 더불어 자신이 흉본 하룻밤 인연 여인에게 뒤늦게나마 마음으로 사과했습니다. 선비는 주모를 찾아가 인사한 후 아이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훗날 아이는 성공하여 부귀를 누렸다고 합니다. 전설야담 천연두가 맺어준 기이한 인연. 옛날 경상도 상주에 사는 한 양반가 막내딸은 어려서 총기와 지혜가 남들보다 뛰어난 데다 문장력도 좋아서 부모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3살 때 두창에 걸려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두창은 천연두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급성 전염병을 이루는 말이며 예전에는 사망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귀신이 일으킨 병으로 생각한 데다 마땅한 치료법이 없으므로 매우 두려운 마음에 마마 혹은 손님이라고 호칭했습니다. 존귀한 사람을 높여 이를 때 쓰는 용어 마마로 불러 질병 귀신을 달래려 했고 나그네처럼 어서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손님으로 부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두창에 걸리면 얼굴이 얼근 사람이 되거나 살갗이 검게 변한 뒤 죽기 일쑤였습니다. 피부에 생긴 반점이 자흑색이면 대부분 죽었습니다. 양반과 막내딸의 살갗도 검게 변하고 피부 곳곳이 움푹 파이더니 어느 날 급기야 숨을 멈췄습니다. 가족들이 통곡하는 가운데 꿈인지 생시인지 막내딸의 혼백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혼백은 구름 낀 산 위에서 한 소년을 만나 서로 인사를 나누었는데 그 아이 또한 13살이었습니다. 두 아이는 구름을 타고 속리산에 이르니 산꼭대기 높은 누각에서 한 노인이 향을 피우고 차분하게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가 서서 두 손 모아 인사하니 노인이 한참을 유심히 바라보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허, 지금 와서는 안 되는데 벌써 왔구나. 인간 세상에 좋은 부부이거늘.
노인이 근처에 있는 시동에게 말했습니다. 저들에게 열매와 술을 주거라. 시동은 두 아이에게 대추와 밤을 각각 3개씩 주었고 좋은 술도 건네주었습니다. 두 아이는 대추와 밤을 먹은 후 술을 반쯤 마시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때 노인이 시동을 바라보면서 두 아이에게 검은 깃발과 노란 깃발을 주라고 말했습니다. 검은 깃발에는 302 고향을 떠날 애군이란 문구가, 노란 깃발에는 60년을 같이 살 인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시동은 소년에게 검은 깃발을 주었고 소녀에게 노란 깃발을 주었습니다. 두 아이가 하나씩 깃발을 받아들자 노인이 말했습니다. 각자 자기 뜻을 그 옆에 써보거라. 소녀는 생사기로에서 손잡고 함께 돌아가리라 라고 썼고 소녀는 헤어졌다 만날 때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라고 썼습니다. 두 아이의 글을 본 노인은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정령코 부부로구나. 시내에 있는 맹세라고 할 만하도다. 노인은 두 아이에게 깃발 하나씩 손에 들고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소년과 소녀는 노인에게 하직 인사한 후 중간 봉우리에서 등을 마주 대고 섰습니다. 소녀는 북쪽, 소녀는 남쪽을 향해 절벽 아래로 뛰어내렸습니다. 그 직후 홈백이 다시 시신으로 들어가니 마치 꿈을 꾸다 깨어난 것 같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두 아이의 검은 살갗이 불구슬에 변하면서 다시 숨을 쉬었습니다. 두 아이의 집안에서는 죽은 아이가 되살아났다면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한편 소년의 아버지는 충청도 청산 사람으로 원수를 피해 상주로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나 두 아이가 18살 때의 일입니다. 사내와 규수가 된 두 사람의 재주 및 소양은 매우 뛰어났고 두 집안 문벌은 서로 비슷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내의 집은 도망쳐 숨어 사는 처지라서 공공한 반면 규수의 집은 온고을에서 으뜸가는 부자였습니다. 혼사를 거론하려 해도 빈부 차이가 너무 큰 탓에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사내는 가난해서 규수는 얼굴이 얽어서 혼인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사내가 부모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들으니 규수가 5해 전에 주창에 걸려 죽었다가 수생했다고 하는데 혹시 저와 죽고 살기를 같이 한 사람이 아닐까요? 제게 생각이 있으니 그것을 그 집에 전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내는 비단 한자로 검은 깃발을 만들어 302 고향을 떠날 애군이라 쓰고 그 옆에는 생사기로에서 손잡고 함께 돌아가리라라고 썼습니다. 그런 후 규수의 집에 그 깃발을 보내면서 짝이 될 말을 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집에서는 누구도 그 뜻을 알지 못했기에 해괴하게 여겨 말없이 서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때 안채에 있던 규수가 검은 깃발을 한번 보자고 하더니 만면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규수는 비단을 비슷한 크기로 잘라 노란 깃발을 만든 후 60년을 같이 살 인연이라 먼저 적고 그 옆에 헤어졌다 만날 때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라고 썼습니다. 규수의 아버지는 그걸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도 기이하고 짝하는 말도 공교롭다. 하지만 여자의 말로는 혐의스러운 내용이로구나. 혐의스럽다라는 단어는 마음에 내키지 않고 꺼림칙한 데가 있다라는 뜻인 바 규수 아버지는 딸의 문장을 못마땅해 한 것입니다. 그러자 규수가 정성을 나타내고자 옷자락을 펼치며 꿇어앉아 공손하게 죽었을 때의 사연을 상세히 말했습니다. 부모로부터 허락받은 규수는 사내와 그의 아버지를 청하여 부른 다음 마루 위에 두 깃발을 세워놓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속리산 산신께서 주신 것이니 공손히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은 향불을 피우고 두 차례 절했습니다. 길이를 택해
사내와 규수가 혼례를 올렸을 때 검은 깃발과 노란 깃발을 좌우에 세웠습니다. 두 사람은 금실 좋은 부부로 소문날 정도로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살았으며 5가지 복을 모두 누려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훗날 혼인한 지 60돌 되는 회혼례를 치를 때는 보물처럼 간직한 깃발 2개를 꺼내 기쁜 마음으로 다시 세웠다고 합니다. 전설야담, 거지 소녀 덕분에 정승이 되다. 정광성을 아버지로 둔 양파 정태환은 영의정 정광필의 5대 손입니다. 명문가에서 태어난 그는 어릴 때부터 용모 단정하고 영민하여 무사람들로부터 크게 될 인물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 정광성의 눈길은 유독 싸늘했습니다. 정광성은 아들 정태화를 볼 때마다 눈살을 찌푸리거나 아무 말하지 않고 차갑게 대했습니다. 정태화는 뭔가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움츠러들었고 죄송스러워 감히 아버지를 볼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문안 인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광성의 아내가 남편에게 그 까닭을 물었으나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정광성이 전라도 관찰사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아들 정태화가 정초에 인사차 내려가다가 삼내역에 이르렀는데 이때 눈과 바람이 크게 몰아쳐서 걷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이 모두 매섭고 거센 바람으로 인해 몸이 얼거나 넘어질 정도였습니다. 아무래도 잠깐 쉬어 가야겠군. 마침 해가 졌기에 정태화는 여관으로 들어가서 얼었던 몸을 녹이고자 이부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때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기에 귀 기울여 보니 여관 주인이 추위를 피해 부엌으로 들어온 거지 아이를 내쫓는 상황이었습니다. 정태화는 그를 불쌍하게 여겨 방문을 열고 나이 16세쯤으로 보이는 거지를 방으로 들어오게 해줬습니다. 정태화는 밥도 따로 차리게 하여 거지에게 밥상을 내주었습니다. 거지는 개걸스럽게 먹더니 무척 피곤했던지 이내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문득 호기심을 느낀 정태화는 거지의 손을 잡아당겨 옷을 걷어 올려 보았습니다. 스물스물 기어가는 이가 눈에 띄었으나 살결은 흰 눈처럼 곱고 비단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정태화는 이를 이상하게 여겨 다가가서 살펴보니 남자가 아닌 여자였습니다. 정태화는 갑자기 음욕이 발동해서 거지 소녀를 취했습니다. 잠에 푹 빠져 있다가 느닷없는 봉변에 깬 거지 소녀는 훌쩍이며 울었습니다. 울음을 그치지 않기에 정태화가 이유를 물으니 소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녀는 역관의 딸인데 친부모가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집은 본래 부유했지만 의부서머니가 심하게 구박하기에 그만 집을 나왔으나 의지할 친척이 없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남루한 옷차림과 때 묻은 얼굴로 거리에서 얻어먹으며 이렇게 떠돌아 다녔는데 지금 그대에게 몸을 더럽힌 바가 되었습니다. 정태화는 거지 소녀의 슬픈 얘기를 듣고 더욱 측은하고 가엾게 여겨 말했습니다. 내가 궁하여 돌아갈 데가 없다니 네, 마땅히 너를 첩으로 삼으리라.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거지 소녀는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정태화는 다음 날 아침 여관 주인을 불러 당부했습니다. 이 아이는 나와 가까운 역관의 딸인데 얼마 동안만 여관에 머물러야 할 사정이 있어. 잠시 여기에 맡겨두고 갈 테니 내가 데리러 올 때까지 잘 대접해 주었으면 하오. 정태화는 여관 주인에게 돈을 넉넉히 주면서 거지 소녀에게 새로운 옷을 갖춰 입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시 길을 떠난 정태화는 서둘러 전라도 관찰사가 있는 완주 본용에 이르렀습니다. 아버지를 찾아뵈러 감명에 도착했지만 정태화는 겁나서 감히 들어가지 못하고 한동안 밖에서 서성거렸습니다. 그러다가 용기 내어
정문이 아닌 작은 문으로 들어가 먼저 어머니를 배려했습니다. 그런 후 아버지께 문안 인사드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와 있던 아버지가 우연히 그를 보고는 기뻐하는 표정을 짓더니 이내 아들을 불렀습니다. 이리 와보거라. 뜻밖의 아버지가 자기를 부르자 정태화는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며 그 앞으로 가서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는 정태화의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가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귀하여 마땅히 재상이 될 만했으나 얼굴에 푸른 기색을 띠고 있어서 아름답게 끝을 맺을 수 없었소. 그런 까닭에 그를 심하게 미워했고 평소에 얼굴을 대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후련히 그 푸른 기운이 모두 사라지고 노란빛이 얼굴에 가득하니 실로 큰 음덕이 없었다면 어찌 이렇게 될 수 있으리요. 아버지의 말을 풀이하면 아들 정태화의 관우는 있겠지만 푸른 기색으로 보건대 관직의 말로가 좋지 않으리라 여겨져 그게 무척 싫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불운한 푸른 기색이 없어지고 상서로운 노란 기색으로 바뀌었기에 도없이 기뻐한 것이고요. 궁금함이 생긴 아버지는 아들 정태화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떤 음덕을 베풀었느냐? 아무 거리낌 없이 솔직히 말해 보거라. 정태화는 아무리 생각해도 별로 큰 음덕을 베푼 일이 없었기에 당황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삼례역에서 떠돌아다니는 거지를 구제하여 준 일이 생각나서 그대로 아뢰었습니다. 밥상을 차려준 일을 비롯해 잠자리를 가진 일까지 꾸밈없이 고백했습니다. 아들의 말을 들은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일은 실로 큰 음덕이었도다. 너는 반드시 그 아이와 한 약속을 지켜야 하느니라. 아버지는 곧 하인들로 하여금 가마와 말을 가지고 가서 역간의 딸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지 소녀를 아들 정태화의 소실로 삼게 했습니다. 이후 정말 음덕 덕분인지 오로지 능력 덕분인지는 모르나 정태화는 빠르게 출세했습니다. 35세 때인 1637년 충청도 관찰사가 됐고 47세인 1649년에는 우의정, 49세인 1651년에는 영의정에 올랐습니다. 정태화는 성품이 온화하고 대인관계가 원만하여 적대 세력을 두지 않았고 당색을 기피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설야담, 첫날 밤 아기 낳은 신부,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관영어 유래. 조선 중엽의 일입니다. 혼례를 마치고 밤이 깊어지자 방문 종이를 뚫어가며 구경하던 하객들이 모두 돌아가고 신방에는 신랑 신부만 남았습니다. 신랑은 첫날 밤을 치를 마음가짐을 한 후 신부의 옷을 벗기려 했습니다. 이때 가만히 있던 신부가 벼랑간 배 아프다며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당황한 신랑이 어찌할 바 모르고 있을 때 신부는 크게 힘쓰더니 아기를 낳았습니다. 연이어 펼쳐지는 어이없는 광경에 신랑은 무척 놀랐지만 자신의 처신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 그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처했습니다. 아기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 신부는 물론 처가 식구 전체가 얼굴 들고 행세할 수 없을 테니까요. 신랑은 일단 탯줄을 자른 뒤 포대기로 아기를 감싸고는 남몰래 근처 다리 밑 안전한 곳에 가져다 놓고 재빨리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신랑은 울고 있는 신부에게 손가락으로 입을 가리키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낸 후 방이 떠나가도록 애 아파요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장모가 달려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신랑은 배 아플 때 미역국을 먹어야 낫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계속 아이고 배아를 외쳤습니다. 장모는 부랴부랴 계집종을 깨워서 미역국을 끓이고 밥을 짓게 했습니다. 얼마 후 장모가 미역국을 가져오자 신랑은 방문을 닫고 눈물 범벅이 된 신부에게
모으라고 권했습니다. 신부는 고개를 저었으나 신랑은 강권했습니다. 수치스러움과 미안함에 울기만 하던 신부는 마지못해 미역국 면모금을 먹었습니다. 신부는 뭔가 해명하려는 듯 신랑 얼굴을 쳐다보다가 이내 고개를 푹 숙이기를 몇 차례 반복했고 신랑은 굳이 말할 필요 없다는 뜻을 밝히며 신부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내게 맡기시오. 이튿날 새벽 신랑은 일찍 일어나서 하인을 불러 산책하자며 밖으로 나섰습니다. 길을 걷다 일부러 다리 근처로 가니 아래쪽에서 갓난의 울음이 들렸습니다. 신랑은 하인에게 그리로 가 보자고 했고 포대기에 쌓인 갓난애가 우는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라는 신용을 했습니다. 불쌍한 생명이니 데려다 키워야겠구나. 신랑은 하인으로 하여금 아기를 들게 하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정을 아는 신부는 방에서 또다시 눈물을 퐁퐁 흘렸습니다. 그날 밤 신부는 신랑에게 사연을 고백했습니다. 어느 날 이웃집 총각에게 강제로 욕을 당했는데 그게 바로 임신이 됐고 몇 번 목숨을 끊으려다 포기했으며 결국 일이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허물은 내가 안고 갈 테니 당신은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마오. 이후 신랑은 두 번 다시 그 일을 언급하지 않았고 아내와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지냈습니다. 아내는 남편 조씨의 넓은 포용력에 감격하여 지극한 정성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서당에 다닐 무렵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래 친구들이 조씨의 아들을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이라고 놀렸던 것입니다.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라는 놀림말은 사실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은유적인 말로서의 다리 밑은 곧 여성 성기를 일컫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각적인 단어로서의 다리 밑은 강물이나 냇물 위를 가로지르는 다리 아래를 가리킵니다. 실제로 아기는 다리 밑으로 떨어지면서 세상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관용적인 표현은 무리 다리와 인체 다리의 동미이어를 이용해서 암시적으로 출생 비밀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린이로부터 어떻게 태어났냐라고 질문받았을 때 어른들이 이렇게 둘러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조씨 아들의 경우에는 하인이 다리 밑에서 주워온 것으로 오해했기에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이라는 놀림을 받았습니다. 조씨 아들은 어머니에게 사실이냐고 확인했고 조씨 부인은 며칠을 고민하다가 용기 내어 그간의 사연을 말해줬습니다. 구리의 잉태부터 출생, 양육에 이르기까지 설명한 뒤 아이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이는 묵묵히 듣더니 다음 날 소리도 없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부모가 백방으로 찾아봤지만 어디서도 아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20여 년 세월이 흘러 조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 씨는 아내와의 사이에 친자식이 있었지만 사라진 아들을 그리워하며 숨을 거뒀습니다. 조 씨 집안은 장례를 준비했고 예법에 따라 장기를 논의했습니다. 출상을 앞둔 전날 밤 문 밖에서 승려 한 사람이 목탁을 치며 연부를 외웠습니다. 승려는 상주를 찾아 조상하고는 금방바다 섬에 좋은 명당이 있다며 거기에 묘를 쓰라고 적극적으로 권했습니다. 대대로 공경대부가 나올 명당입니다. 소승은 어른에게 큰 신세를 진 바 있기에 미리 구해둔 땅이고 내일 바닷가로 오시면 배 두 척을 준비해 놓겠습니다. 상주는 친족들과 의논한 끝에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승려의 외모나 말에서 도성 품격이 느껴진 데다 매우 좋은 명당이라는데 마음이 끌린 까닭입니다. 장례날 승려가 말한 바닷가로 운구하니 정말 배 두 척이 있었습니다. 승려는 관을 앞배에 싣고 자신이 옆에서 모시었으며 상주들은 뒷배에 타게 했습니다. 닻을 올리고 배가 출발했는데
이상스럽게도 앞배의 속도가 매우 빨라서 뒷배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상주들은 낭패하여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승려는 조씨 부인이 본래 첫날 밤에 낳아 기른 그 아이였습니다.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자 그 길로 집을 떠나 사찰로 들어가 불도를 닦았으며 한편으로 조씨가 자신을 구해준 은덕을 갚고자 풍수지리를 공부한 후 여러 곳을 답사하여 길지를 발견하자 장지를 구해둔 것이었습니다. 훗날 조씨의 후손은 번창하고 현달하여 명문가가 됐다고 합니다. 조선 말기 세도가로 이름을 떨친 조씨들이 그 후손이라고 하지만 사실인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한편 조씨의 후손 한 명이 바닷길로 청나라에 가던 중 심한 풍랑을 만나 무인도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 조아무개라고 적힌 비석을 보았다고도 전합니다. 전설야담. 원님에게 장가 때 쓴 거지 총각. 옛날 어느 고을에서 나이 40이 되도록 장가가지 못한 총각이 사회에 불만을 품고 걸식하며 거지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 고을 사람들은 대부분 사또가 정치를 잘한다면서 나중에 선정비를 세워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거지 총각은 그에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항의했습니다. 나처럼 거지 신세에 장가도 가지 못한 늙은 총각이 있는데 누가 명사또라는 말이오. 정말로 정치를 잘한다면 명사또 소리를 들으려면 나를 장가 보내줘야 할 것이오.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 나 혼자라도 사또를 찾아가서 항의하리다. 거지 총각은 그 길로 동원으로 가서 들어가려 했으나 문지기가 막았습니다. 거지 총각이 출입을 왜 막냐고 항의하자 이방이 나와서 무슨 일인지 살폈습니다. 이방은 거지 총각의 말을 듣더니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그만 가라며 내쫓았습니다. 아이고, 고을 백성이 원님도 못 만나다니 분하고 억울하도다. 이런 원님이 도대체 무슨 명사또란 말이냐. 거지 총각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난리를 피우자 담장 안에 있던 사또가 그 말을 듣고 크게 화를 냈습니다. 사또는 어떤 고얀 놈이 나를 욕하냐면서 나절에게 당장 잡아들이라고 명했습니다. 거지 총각은 기세등등하던 직전과 달리 천하의 불쌍한 표정과 처량한 모습으로 사또 앞에 대령했습니다. 사또는 거지 총각의 딱한 몰골을 보더니 화났던 마음을 누르고 다정한 목소리로 뭐가 불만이냐고 물었습니다. 부드러운 말에 긴장이 풀린 거지 총각은 엉엉 울면서 자기 꼴이 이러할진데 어느 누가 시집 오겠냐면서 사또 직권으로 짝을 맺어달라며 장가 좀 보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사또가 어불성설이라며 고개를 젓자 거지 총각은 하늘만 있고 땅은 없다면서 음양 이치를 모르는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거듭 청원했습니다. 사또는 나절에게 명했습니다. 저놈이 선문답으로 나를 희롱하는구나. 저 고얀 놈을 옥에 가두어라. 장가 보내달라고 떼쓰다 옥에 갇힌 거지 총각은 억울한 마음에 자기 처지를 한탄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우엔 여성 한 명이 감옥으로 끌려 들어왔습니다. 아침부터 계속 신세 타령하던 거지 총각은 뭔 일인가 싶어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여성은 산중에서 수도하는 몸이건만 무슨 죄로 자기를 옥에 가두냐며 항의했습니다. 그런데다 거지 총각을 보더니 여자 감옥이 아닌 남자 감옥임을 알고 그 역시 옥지기에게 따졌습니다. 옥지기는 여자 감옥이 꽉 차서 부득이한 조치라며 떨어져 앉아서 조용히 죄를 반성하라는 말과 함께 나가버렸습니다. 여성은 옥지기 뒤통수에 대고 자신의 답답한 심정을 말했습니다. 뭘 잘못했는지 죄명을 말해주지도 않고 생명고지 남자가 있는 곳에 가두다니 그 까닭이 뭡니까? 졸지에 한 곳에 있게 된 두 사람은 억울하기는 마찬가지인지라 함께 사또를 욕했습니다.
제멋대로 사람을 잡아들이는 악독 사또를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두 사람은 약간의 공통점을 느꼈습니다. 한바탕 소리를 친 뒤 여승이 거지 총각에게 잡혀온 이유를 물었습니다. 거지 총각이 대답했습니다. 사또에게 장가 보내달라고 말했을 뿐인데 여기에 잡아넣었습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어서 이제는 눈물도 안 나오네요. 소승은 잠깐 볼 일 있어 관사 밖으로 나와 거리를 다니다가 끌려왔습니다. 참 황당한 일이죠. 그때 사또가 와서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죄를 정녕 모르느냐? 굶어보아야 알겠느냐? 사또가 돌아간 후 옥지기가 저녁을 가져왔는데 밥과 국이 한 그릇뿐이었습니다. 옥지기는 말하길 거지 총각은 순순히 옥에 들어왔으니 밥을 주지만 여성은 포악을 떨었으므로 군기라는 명이 있었노라 통보해 줬습니다. 또한 거지 총각에게는 이부자리를 주지만 여성 것은 없다는 말도 알려줬습니다. 여성은 크게 분노하여 항의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거지 총각은 자기에게 배당된 밥을 나눠주면서 여승의 분노를 달래줬고 자기 이불을 여승에게 양보했습니다. 성한 몸으로 나가야 원님에게 복수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족한 대로 나눠 먹으며 견딥시다. 그리고 저는 괜찮으니 이불을 가져가서 덮으십시오. 여성은 거지 총각에게 고맙다고 말하며 밥을 얻어먹었고 이불을 가져다 덮었습니다. 다음 날에도 밥과 국이 한 그릇만 나오자 두 사람은 역시 나눠 먹으면서 사또를 욕하며 동지애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틀째 밤에는 이불을 함께 덮으며 추위를 견뎠습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나자 두 사람은 무척 친해졌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사또는 거지 총각을 따로 부른 후 감옥에서 많이 뉘우쳤냐면서 장가를 갔냐고 물었습니다. 그제서야 거지 총각은 사또의 의도를 파악하고 서로 연분을 느끼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후 사또는 여승을 불러 알아보니 죄가 없더라며 미안하게 됐다면서 풀어주었습니다. 여승이 관아 밖으로 나갔을 때 먼저 풀려난 거지 총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성은 사찰로의 걸음을 포기하고 거지 총각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사또는 거지 총각이 장가 타령을 할 때 산사에 들어간 일을 후회하며 종종 거리로 나오는 여승이 떠올라서 이런 일을 꾸몄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힘든 환경에서는 동지애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감옥에서 거지 총각은 억울한 처지인 상대에게 연대감을 느꼈고 여성은 거지 총각의 배려에 감동하여 마음이 끌렸습니다. 음식을 나눠 먹고 한 이불을 덮고 자면서는 남녀 연정도 생긴 바 두 사람은 자연스레 인연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전설야담 거울을 쪼개어 나눈 사랑 증표 화경 5원 신라 진평왕 때의 일입니다. 당시 경주의 설씨라는 늙은 호라비는 오직 딸 하나만을 의지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설씨의 딸은 얼굴이 곱고 재주도 뛰어난 여인이어서 관심을 가진 남자가 여럿이었지만 아버지를 모시며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나이 많은 노인에게도 징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내가 여자라서 아버님 대신에 경력 의무를 대신할 수도 없고 늙으신 아버님을 이대로 보내드릴 수도 없으니 이를 어쩌나. 효성이 지극한 설씨녀는 국방 경비를 위한 소집 영장을 받아들고 어쩔 도리가 없어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사량부 출신 총각 가실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아버님 대신에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습니다. 가실은 평소 설씨녀를 흠모했는데 딱한 사정을 알고 찾아와 제안한 것입니다. 설씨 부녀는 가실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했으며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설씨 노인은 고마운 마음에 가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군대에 나가겠다니 무척 기쁘면서도 한편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 없네. 내가 자네의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고 싶은데 만약 내 어린 딸이 어리석다고 생각지 않으면 아내로 맞아주면 어떤가? 설씨 노인은 조심스럽게 운을 뗐지만 가실 총각은 내심 바라는 일이었기에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저는 따님을 사랑합니다. 설씨녀도 아버지 뜻에 따라 가실 총각과 혼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당장은 전쟁터로 나가야 하니 병력기한 3년을 마치면 그때 혼례식을 올리자고 약속했습니다. 설씨녀는 거울 하나를 꺼내어 절반으로 가른 후 조각 하나를 가실에게 주고 나머지 조각은 자기 품에 넣었습니다. 이것을 잘 간직하시고 훗날 혼인할 때 신표로 삼도록 해요. 설씨녀가 반으로 쪼개진 거울을 주며 이같이 말하자 가실 총각은 자신이 타고 온 말 한 피를 선물로 주면서 말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좋은 말이니 내가 없는 동안 맡아서 길러줘. 설씨녀와 가실 총각은 작별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어느덧 3년이 흘렀고 병력 의무 기한이 지났건만 어찌된 일인지 가실은 설씨 집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5년째 되는 해 설씨 노인은 딸에게 다른 사람과의 결혼을 권유했습니다. 가실 총각은 아무래도 죽은 듯 싶구나. 내가 많이 늙었고 너 또한 혼기를 훌쩍 넘겼으니 이제 다른 남자와 혼인하렴. 그건 아니 됩니다. 신의를 저버리고 언약을 어기면 어찌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금수만도 못한 처사입니다. 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아버지 권유를 물리쳤습니다. 급기야 설씨 노인이 딸도 모르게 이웃 청년과 혼약을 맺자 딸은 가실이 두고 간 말을 타고 집을 떠나려고 했으나 들켜서 실패했습니다. 설씨녀는 가실이 두고 간 말을 쓰다듬으며 외로움을 달래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6년 만에 한 남자가 전쟁터에서 돌아왔으나 몰골이 너무 초라했습니다. 얼굴과 몸은 해골처럼 바짝 야위었고 옷은 여기저기 해져서 거지나 다름없었습니다. 남자는 설씨 노인과 딸에게 말했습니다. 접니다. 가실입니다. 총각은 자신의 이름을 거듭 말했지만 설씨 부녀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믿지 않았습니다. 배고픔과 피로에 지친 가실 총각이 전혀 딴 사람의 모습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가실 총각은 품에서 꺼낸 반쪽 거울을 설씨녀에게 건넸습니다. 설씨녀는 그 거울 조각을 받아서 자기의 것과 맞춰 보았습니다. 맞아요. 가실님이 틀림없어요. 설씨녀는 정확히 들어맞는 거울을 보며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로 그토록 그리워했던 두 사람은 감격에 겨워 얼싸안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실은 반드시 돌아와야겠다는 신념으로 버티며 귀향했다고 말했습니다. 설씨녀와 가실은 정식으로 혼례를 치렀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한편 이 설화에서 파경, 즉 깨어진 거울은 다시 만날 약속의 증표입니다. 지금은 파경이란 단어를 부부 사이가 틀어져 헤어지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로 쓰지만 고대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진평왕 제위 시기에 중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589년 진나라 관리 서덕원은 수나라에 의해 진나라가 멸망할 것임을 예감하고 아내에게 두 쪽으로 깨뜨린 거울의 한쪽을 주며 말했습니다. 수나라가 쳐들어오면 우린 필시 헤어지게 될 것이오. 당신은 이것을 잘 간직하고 있다가 정을 대보루 해 수나라 수도 장안에 내다 팔면 어떻게든 당신을 찾아가겠소. 서덕원의 예측은 현실이 됐고 부부는 전란통에 헤어져 소식을 알 길 없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듬해 서덕원은 장안으로 가서 반쪽 거울을 파는 노파를 만나 작을 맞춰본 후
우여곡절 끝에 아내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처럼 파경은 본래 부부가 헤어지며 훗날 다시 합침을 기약하는 의미였지만 오늘날은 그 반대로 쓰이고 있습니다. 전설야담, 자식들 슬기로 해결한 원수지간. 조선 중엽, 평안도에 여러 대에 걸쳐 원수지간으로 지내는 두 양반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높은 벼슬을 하게 되면 원수를 갚아야지 벼르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양쪽 집안에서 과거 합격자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관직엔 차이가 있었으니 양 씨는 평안감사가 됐고 김 씨는 선천군수로 임명받았습니다. 감사는 각도에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종이품 벼슬이고 군수는 군의 행정을 맡아보는 종사품 벼슬이니 그 권력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점을 잘 알고 있는 신임 선천군수는 조만간 집안의 재앙이 닥치리라 염려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평안감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김군수 집안의 죄를 물어 몰살시킬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했기 때문입니다. 김군수는 그런 모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목숨을 끊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할 정도로 크게 걱정했습니다. 김군수는 식음을 전폐하고 누운 채 이틀이 지나도록 방문을 걸어 닫고 지냈습니다. 사흘째 15살 난 막내 아들이 울면서 방문을 열어달라고 호소하자 김군수는 마지못해 응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러냐며 사실을 감추지 말고 말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김군수가 답답한 마음에 있는 그대로 털어놓자 아들은 자신에게 좋은 수가 있으니 염려 마시고 진지를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아버지에게 돈 1000냥을 빌려 평양으로 떠났습니다. 하인 여러 명에게 돈이 가득 든 짐을 지워 대동했으며 평안감사가 예뻐하는 수청 기생이 누구인지 알아본 다음 그 기생집에다 짐을 풀었습니다. 총각이 돈 많은 부잣집 도령 행세를 하자 기생집에서는 크게 활용했습니다. 기생은 도령의 넉넉한 돈 씀씀이에 혹해 평안감사가 부르지 않는 날에는 붙어 지냈습니다. 도령은 일주일쯤 거기서 대우받으며 놀고 지내다가 어느 날 저녁 기생에게 슬며시 물었습니다. 나는 벼슬의 뜻이 없지만 궁금한 것은 있네. 내가 간간히 감사한테 밤에 가서 자고 오는데 그 감사께서 소중히 여기는 게 무엇인고? 돈 많은 도령과 친해진 기생은 별다른 의심 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류에 찍는 인장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총각이 어째서 그리 생각하냐고 묻자 기생은 말하길 감사가 소창호 소매에 인장을 넣어 거처하는 방에 걸어놓고 결제가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꺼내 쓰는 것을 보니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소창옷은 사대부들이 평상시 입던 웃옷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두루마기와 비슷하며 소매가 좁고 무늬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도령이 기생에게 말했습니다. 그 인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구나. 잠깐이라도 한번 보게 해주면 크게 살해하리다. 기생은 웃으며 흘려들었지만 이내 돈 욕심이 생겨서 기회를 보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마침 평안감사가 부르자 기생은 수청들러 갔다가 새벽에 몰래 일어나 그 인장을 꺼내 집으로 가져와서 도령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그 인장이랍니다. 바로 가져가서 도로 넣어두어야 하니 얼른 보세요. 하지만 인장을 받은 도령은 이제까지와 다른 표정을 짓더니 기생에게 큰 돈을 주며 말했습니다. 인장은 내가 가질 것이니 너는 어서 여기를 떠나거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감사께서 너를 그냥 두겠느냐. 그러면서 도령은 인장을 가지고 집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기생은 예상과 다른 상황에 당황해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일임을 깨닫고는 급히 짐을 싸서 어디론가 달아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총각은 아버지에게 그 인장을 내놓으면서 이제 일이 거의 해결됐다고 말했습니다. 임금이 주신 인장을 잃어버렸으니 평안감사는 다른데 신경 쓸 겨를 없이 좌불안석에 나날을 보내게 되리라는 말도 곁들였습니다. 그 무렵 평안감사는 장부에 찍을 인장을 꺼내려다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인장을 보관하는 인장함만 있고 그 안에 있어야 할 내용물이 흔적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감사는 정황상 간밤에 수청든 기생이 가져갔으리라 생각하여 사람을 보내 데려오라고 지시했으나 기생이 사라졌다는 보고를 받고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감사는 탄식을 내뱉으면서 자리에 드러누웠습니다. 감사가 온종일 식음을 전폐하자 13살 난 딸이 아버지를 찾아와 심중 고민을 들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감사가 인장이 없어진 일을 털어놓자 딸은 찾아낼 묘책이 있으니 염려 마시라고 말했습니다. 딸은 이러저러하게 하면 반드시 인장이 돌아올 것이라면서 감사에게 계책을 말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감사는 사령을 시켜 평안도 안의 벼슬아치를 모두 잔치에 초청했습니다. 만사 제치고 참석하라고 지시하자 그날 저녁 모든 수령이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평안감사와 원수지간인 선천군수도 어쩔 수 없이 참석했습니다. 평안감사는 선천군수를 불러 일부러 자기 옆에 앉혔습니다. 그런데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쯤 헛간에 불이 일어났습니다. 깜짝 놀란 평안감사는 급히 자리를 뜨며 자기 두루마기를 선천군수에게 맡겼습니다. 잠시 후 화재가 진압되자 평안감사는 자리로 돌아와서 선천군수에게 맡긴 두루마기를 돌려받았습니다. 감사가 살며시 소매를 만지니 뭉툭한 뭔가가 있었습니다. 감사는 미소를 지으면서 잔치를 마무리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평안감사가 잔치를 연다면서 선천군수에게도 필히 참석하라고 통보했을 때 김군수의 막내 아들은 이제 인장을 돌려줄 때가 됐다면서 기회를 보아 두루마기 안에 넣으라고 말했습니다. 화재 때문에 감사가 두루마기를 맡기자 김군수는 그 안에 인장을 넣었습니다. 화재는 평안감사의 딸이 꾸민 일이었습니다. 사람을 시켜 일부러 헛간에 불을 지르게 했고 감사는 딸이 시키는 대로 화재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평안감사는 인장을 되찾았지만 자기 인장을 몰래 가져간 원수 집안의 꾀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처벌할 명분도 없고 또 일어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감사의 딸은 이참에 두 집안이 화해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아버지를 졸라 선천군수 아들과의 혼례를 추진했습니다. 평안감사는 느낀 바 있어서 딸의 부탁을 받아들였고 자식들을 결혼시키자며 선천군수에게 중시내비를 보냈습니다. 선천군수는 그에 응했고 이렇게 해서 두 집안은 더 이상 척지고 살지 않게 됐다고 합니다. 전설야담 유학자 퇴계 이황 붉은 헝겊 도포를 입은 까닭. 퇴계 이황은 태어난 지 7달쯤 됐을 때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어머니 박씨 부인은 홀로 살림을 꾸려나가면서 8남매 자식에게 수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공부도 잘해야 하지만 행실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너희가 잘못하면 아버지 없는 아들이라 저렇다는 손가락질 받게 될 터이니 이 점 명심하여라. 퇴계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말씀을 충실히 따랐고 평생 효도했으며 이런 효심은 자연스럽게 여성을 존중하는 가치관으로 이어졌습니다. 퇴계는 21살에 김해 허씨와 결혼한 뒤 아내를 하대하지 않고 존중했습니다. 허씨 부인이 7년 후 아들 형제를 남겨놓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런 태도에 시종 일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 퇴계는 안동 권씨와 재혼했는데 여기에는 남모를 사연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 안에서
귀양살이하던 권질은 위로하고자 방문한 태계에게 간곡한 말투로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자네가 아니면 집안 참금으로 정신이 혼미해진 딸을 맡길 사람이 없네. 어렵겠지만 거둬주시게. 권질은 누구일까요? 태계가 존경하는 화산 권주에 맏아들이고 신사모으로 곤란에 빠진 인물이었습니다. 병세가 악화되어 마치 유언처럼 하는 권질의 말을 태계는 뿌리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권질은 눈물을 글썽이며 태계에게 연신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럴 만했던 게 태계 입장에서 이 일은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니까요. 왜냐하면 한번 결혼식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일생 감내해야 할 일이 무척 많았기 때문입니다. 권씨 부인을 아내로 맞이한 후 생긴 여러 일화에서 그런 정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종가 제사를 지내고자 일가 친척들이 모두 모였을 때 일입니다. 가문의 큰 행사이므로 모두 조심스럽게 제사상에 음식을 올려놓는 중에 갑자기 권씨 부인이 손을 쑥 내밀더니 상위에 있는 음식을 집었습니다. 그리고는 매우 맛있다는 표정을 지으며 즐겁게 먹었습니다. 헉! 깜짝 놀란 사람들은 황당해하더니 이내 그 근처에 서 있던 태계를 쳐다보았습니다. 권씨 부인의 잘못된 행실에 대해 남편으로서 뭔가 책임지는 조치를 취하라는 눈빛들을 보낸 것이지요. 조상신이 분노할 수도 있는 일로 생각했으니까요. 그러자 태계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사 지내기 전에 며느리가 먼저 음복하는 것은 분명히 예절에 어긋난 일이지요. 하지만 조상께서는 후손을 어여삐 여기실 터이니 손자 며느리의 행동을 이해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태계의 말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는 공감했습니다. 태계의 말은 무조건적인 아내 감쌈이 아님을 알았으니까요. 태계는 갑작스러운 집안 몰락으로 정신 상태가 이상해진 아내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이해를 호소한 것이었습니다. 평소 모든 점에 있어서 모범적인 자세를 보인 태계였기에 그의 말은 호소력 있게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렇지만 권씨 부인의 이상한 행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태계가 상가에 조문 가려고 옷을 입다가 해진 도포 자락을 보고 괴매 달라고 부인에게 부탁했습니다. 권씨 부인은 흰 도포에 붉은 홍kop을 대어 끼워 주었습니다. 태계가 아무 말 없이 그걸 그대로 입고 가자 상가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일부 사람은 뒤에서 수군거리기도 했습니다. 태계는 예법에 정통한 사람인데 상가의 금기처럼 여겨지는 붉은색이 너무 눈에 띄었던 까닭이었습니다.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한 사람이 태계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흰 도포는 붉은 헝겊으로 기워야 하는 것입니까? 유교 예법에 맞는 일인지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었고 주위 사람들이 귀를 쫑긋 세우며 태계의 입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렇지만 태계는 빙그레 웃기만 할 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바느질을 합리화하는 것도 그렇다고 아내를 흉보게 만들고도 쉽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질문한 사람은 태계의 의중을 파악하여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태계의 이런 처신은 제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아내와 사이가 나빴던 제자 한 명은 권씨 부인을 보고 다음과 같이 반성했다고 합니다. 나의 아내는 여러 면에서 선생 부인보다 더 나은데 학문과 인격이 선생 발끝에도 미치지 못한 내가 너무 못났구나. 태계는 학문이 아닌 행위로 후학에게 가르침을 준 셈입니다. 태계는 권씨 부인만 극진히 대한 게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이든 손자 며느리이든 간에 뭔가 선물을 보내오면 참빛
부채, 분등을 주며 정을 나누었습니다. 받기를 당연히 여기지 않고 적절히 담례한 것입니다. 퇴계는 어머니, 아내, 며느리 가리지 않고 모든 여성에게 존중하는 자세를 보였는데 특별히 여성을 우대해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생각에 따른 행동이었습니다. 이러저러한 일화에서 알 수 있듯 퇴계는 권위주의가 득세하던 시절에 학문뿐만 아니라 인품에 있어서도 인간의 모범을 보여준 보기 드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당신은 물론 오늘날에도 퇴계는 위대한 성인으로 존경받고 있습니다.